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9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최후 진술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주에 파기환송심에서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한 1년 살다가 나오셔 가지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때 아주 긴 최후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2, 3, 3회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네 번째 소개할 내용은 아주 이게 대법원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정원 예산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이게 어때 뇌물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거냐.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고 정면 공격하고 있는, 정면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국 사법부에 좀 이상한 풍조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단독 판사, 합의부 판사 1심에서는 아주 올바른 판결이 나오는 수가 많아요. 근데 이게 2심으로 올라가고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자꾸 왜곡되고 정권 눈치 보는 경향의 판결이 나옵니다.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즉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한 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의 판결도 그렇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면은 1심 판결문은 명쾌하고 법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2심 판결문은 좀 복잡합니다.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다, 공산화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 허선하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천하명문이에요. 근데 요게 2심 대법원으로 갈 때 요게 유지될 거냐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보통 판결은 1심에서는 다소 과격하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판결이 있더라도 2심에 올라가면은 그게 조금 더 순화되고 대법원에 가면은 그게 판례로서 정착되므로 아주 군더더기가 다 정리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는 대법원 판결이 가장 흔들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가장 정치적입니다. 이 대법원이 정치부가 됐습니다. 대법원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오죽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온 부산고등학교 동문들이 동문 명단에서 제명해야 된다는 그 결의까지 하는 이런 상황. 대법원이 흔들리고 헌법재판소가 흔들려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할 두 최고 법원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 국정원장이 작심을 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갇힌 자와 같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와 같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성경 히브리서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재판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은 연민의 마음으로 또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늘 경계하면서 재판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엄격한 증거 적용,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등 원칙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학의 대가이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대권 교수는 문화일보 2018년 10월 16일자의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증거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합리적인 의심도 불가능한 증거가 요구된다. 유추 해석도 반대 의견이 가능한 증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철저하게 피고인 입장에 서가지고 억울한 점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법률가이면 누구나 최 교수의 주장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명한 원칙이 그간 저의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저들어 대통령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간의 정기적 지원이 중단된 2개월 만에 대통령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매수하기 위하여 뇌물을 주었다면 이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중대범죄입니다. 극도의 국기문란 범죄이고 국가 반란 범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증거의 엄격 해석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고 뜬금없이 뇌물을 바칩니까?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변론에서 밝힌 대로 청와대 자금 지원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16년 7월 청와대가 중단을 원한다는 이 아래 여기 익명을 했군요. 원한다는 이 공공의 보고로 인해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9월 뭐가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청와대의 전언이 있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저는 4개월 전인 2016년 5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공공의 보고를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보고가 없었다면 문제의 자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공공시도 지난번 이 법정 증언을 통해 자신의 보고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증언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런 증거와 정황을 다 외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이 문제를 뇌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법정은 저를 포함한 관련 증인을 직접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심리한 후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원칙이 적용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뇌물이 아닌데도 대법원이 우겨서 뇌물이라고 했고, 그래서 형량이 1년 늘어가지고 3년 6개월 지금 징역형 선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관련 서류만 보고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법률 문외한이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다시 따졌던 것입니다. 최대건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나 반대 의견이 가능한 증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명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정당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뇌물이나 바치는 무책임한 뇌물범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또한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되어야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격리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회계관리 직원이 됩니다. 이 논리를 확정을 하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건 그러니까 중형을
때리기 위해서 또 법률 기술자들이 머리를 굴렸다는 건데, 그 법률 기술자가 대법관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대법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회계관계 공무원이 되는지는 법이 명료하게 절차와 규범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회계관계 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관직에 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 명령에 의해 지명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회계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재정보정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계공무원으로서 지명하는 명령이 없거나 재정보정이 없으면 회계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는 100명이 넘는 회계관계 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관직이든지 일일 명령에 의해 지정된 직원들이고 전원 재정보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 특별사업비는 다른 직원이 관여할 수 없이 사용처,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정하는 집행권한을 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자금 지출 원인 행위와 지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장 특별사업비는 원장이 자신의 캐비넷에 넣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국정원에는 각 부서마다 정보 프로젝트에 따른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장 특별사업비도 모든 국정원 부서의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 예산입니다. 단지 정보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 사업 내용이 불특정하고 포괄적이며 예비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히 어려운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안보와 정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십 년간 그렇게 편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도 모두 공통적으로 유사한 정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국정원이라는 안보 조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기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정보기관 중에 한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모사드와 미국 CIA인데, 특히 모사드는 이스라엘에서는 법률적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모사드는 수상 명령만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치적 통제는 받죠. 수상의 통제는 받고 있으니까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의 활동은 국회가, 언론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납치도 하고 암살도 하고, 지난 연말에 이란에서 핵과학자를 암살한 것도 모사드였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을 이 일반 행정기관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국정원장을 아예 회계 직원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공작을 할 때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그런 공작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을 망치려고 작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국정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세밀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격리 직원인 것처럼 취급할 수가 있느냐. 부처별 사업 예산의 사용과 집행 판단권은 담당 부서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은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합니다. 차단의 원칙이 지켜지고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원장이 원장 특별사업비의 집행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대부분의 논리라면은 국정원 모든 부서장은 전원 회계관계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대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관장하는 검찰총장은 회계관계 직원입니까?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모든 장관, 기관장들은 모두 회계관계 직원입니까?
대법원의 논리라면 모두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판결입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정한 법령과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원장 특별사업비의 실제 운영 현실도 잘못 이해하고 유추 해석하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최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법 운해하긴 하지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하려면은 이거죠. 역대 국정원장 중에 이명박 박근혜 때 근무했던 국정원장을 골라가지고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예산 전용도 뇌물로 때리고 그리고 그 책임을 국정원장에 지우려고 하니까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법리를 교묘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형량을 높였다. 이렇게 뭐 해석될 수밖에 없네요.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준이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란 단어 LAW, law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바이킹 용어입니다. 바이킹이 법치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바이킹은 전쟁은 무자비하게 하지만은 일단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법치를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 행정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삶이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강한 군대도 갖게 됩니다. 바로 문명을 건설하는 거죠. 그 바이킹 같은 야만적인 사람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을 건설할 수가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이런 대법원, 이런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데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법률 기술자와 법률 기능공 수준입니다. 존경받는 대법관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이상으로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한 존재죠. 근데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어떤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대법관이라고 명함 내면은 존경을 받을까요? 한국의 대법관들. 물론 자기들 패거리 속에서는 존경받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대법관들에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세론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치 파괴자가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법치를 세우려면 수백 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부하로 보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이병호 대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분입니까? 이분은 정보 분야에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과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정보맨, 우리 정보기관의 역사가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이 정보부의 역사에서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정보맨을 길러냈다고 하면 그분이 이병호 국정원장입니다. 그 이병호 국정원장을 뇌물범으로 3년 6개월을 선고하게 이른 이 한국의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잘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잘하면. 감사합니다.